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덧탐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나라의 신박사 심경수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전국 단위의 집회가 있었죠. 어마어마한 규모와 힘을 전 국민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용을 과시했던 큰 이벤트였습니다. 저도 마침 시간이 돼서 지난주 우리 전국 집중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석하고 싶었던 그런 큰 규모의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참여를 했던 터라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그 마음속의 울림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제가 좀 느꼈던 점을 오늘 노나라 시작하기 전에 짧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규모와 그 힘, 그런 것이 압도적이었다는 그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시민들의 함성이 전달해주는 그 힘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전율을 느꼈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대한민국 시민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난주에 그 집회가 이제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 실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대한민국 국민의, 우리 진보 진영의 시민들의 준엄한 민주적인 심판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전 개인적으로 매우 즐거웠던 것이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직접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든가 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했고, 제가 그 낙계종 팬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다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 김근수 소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예. 또 제주도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셔서 하시기까지 하시는 번거로움을 이렇게 다 감수하면서까지 낙계종에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집회에도 항상 참석하셔서 제가 조금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마침 그날 그 이쁜 이렇게 동그란 그 까만 모자 쓰시고 지나가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이렇게 뵀어요. 예. 저는 그래서 매우 기뻤습니다. 또 이렇게 또 그 유명하신 분이어서 제가 감히 가서 인사를 드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고, 어쨌든 우리 그 덧탐사에서 방송을 하시거나 스태프분들, 기자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그 어떤 그 보고 싶은 열망, 마음, 가까이서 한번 직접 이렇게 뵙고 싶은 이런 것들도 저는 객관적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김근수 소장님을 직접 한 공간에서 한 5m, 6m 가까이서 뵈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이 신박사 TV 채널의 구독자분들도 이제 또 만날 수 있었어요. 몇 분 집회 참석하셔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인사를 나누는,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할 거고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께서는 저랑 말씀하시면서도 덧탐사 기자분들 어디 안 오셨나? 막 레이더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결국 권지현 기자님 그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권지현 기자라고 막 이렇게 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리고 딱 보니까 뒷모습이 좀 비슷하긴 했어요. 정면에서 확인을 못했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 시민들이 저희 그 덧탐사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지지와 열정, 이런 것들을 그 뜨거운 현장에서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일원으로 제가 노나라를 코너를 또 이렇게 맡고 있기 때문에 또 동시에 저 역시 기뻤고, 저는 사실 중간적이지 않습니까? 덧탐사와 시민들 사이의 중간자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쪽 저쪽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날 아주 개인적으로는 집회 참석하면서 그런 힘을 느껴서 너무 좋았고, 또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돼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덧탐사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덧탐사에 대한 열정과 지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지지하고 성원하고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열린공감부터 해서 지금에 이르면서 쭉 또 덧탐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저도 많은 분들이 또 알아봐 주셔서 또 구독자분들도 그날 뵐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회를 참석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날따라 광화문에서 중고등학생들 집회를 하고 참석을 하는 그런 아주 멋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그날 집회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매우 많았고 어린 학생들도 젊다기보다는 어린 학생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젊은이들도 물론 많았고요. 20, 30대.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진보 진영의 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항상 논화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대다수의 노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 보수적이다. 대다수의 20대 남성들은 보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 라는 어떤 통계나 이론이나 이러한 어떤 그냥 이 텍스트는 허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는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파랑색을 지지하는 그러한 그 정치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분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현상을 보고 사회적 현상을 보고 한 번 더 고민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왜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이론적으로 분명히 먼 자리에서 위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20대와 70대, 80대가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또 이 사회현상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그간에 있던 자료들을 정리해서 오늘 노나라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잡은 것이 MZ세대와 해방둥이 세대의 정치가 다른 이유 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뭐 신문 같은 걸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MZ세대한테 정확히 정확히는 모르실 거예요. 또 해방둥이 세대, 사실 이 해방둥이 세대는 오래된 말이라서 아마 제 또래나 되는 분들 이상은 아시겠지만 뭐지 20, 30대 이하로는 잘 모르시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세대를 정의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는 왜 다르게 인식되는지를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그 이론적인 토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MZ세대는요, 사실 요 그래프상에서 이게 2020년 연령별 인구수를 그래프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다음 슬라이드부터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이쪽에 있는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지금 20대 후반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20, 30대를 아우르는 요 인구수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이 MZ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는 빨간 박스, 이쪽이 70대 이상의 해방둥이, 70대 중반 이상이 되겠네요. 네. 딱 저희 부모님이 해방둥이세요. 저희 아버님이 44년생이시고 어머님이 45년생이세요. 그러니까 딱 해방둥이에 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70대 후반으로 가시고 계시죠. 중반에서 후반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지금 인구수가 한 요 정도 되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지금 30, 40대도 MZ세대가 이 정도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 분포가 어느 정도 되고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차지하는구나 정도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MZ세대는요,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이 Z세대를 합산해서 이렇게 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니까 1980년 199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쉽게 정의를 하는 것이고, 이 Z세대는 바로 그 다음 세대인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 정도로 됩니다. 1996년이라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시대인데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군요. 네. Z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합을 해서 MZ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은 보통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익숙하고요. 그건 뭐 당연하겠죠. 예. 이거 뭐 생활입니다. 그냥 이렇게 탁 이거는 막 이런 거요. 예. 그리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남과 다른 걸 추구합니다. 남과 같은 것, 우리 같이 들어가는 것, 집단 하나 되는 것, 이것보다는 남과 다른 나의 개성이 더 중요한 세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MZ세대는 기존에 한국에 없었던 세대입니다. 당연하겠죠. 이전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개성을 중시하는 세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또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렌탈, 그러니까 공유, 렌탈, 뭐 물건 공유, 이렇게 구입하는 것도 공동 구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유하고 중고 시장을 이용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합니다. 하지만
저 위에 부모님들 세대, 어르신 세대, 5, 60대 이상은 중고? 뭐 저는 사실 당근마켓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사람인데 저희 세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가서 당근마켓에서 뭐 구입했다 하면 에이, 중고를 뭐하러? 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희 부모님은 정말 안 좋아하세요. 중고를 왜 사느냐. 근데 저만 해도 뭐 합리적으로 그냥 판단하면 굳이 딱히 중고를 사서 큰 새 것과 중고가 차이가 없으면 중고 사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그 약간의 이득으로 다른 걸 또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어요. 소위 MZ세대를 특징 짓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되고, 상품보다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 상품 하나를 갖고 있고 그걸 소유하고 그것을 내가 그냥 뭐 그 상품 자체로 만족하는 것보다는 그 상품으로부터 얻는 나의 경험, 그 상품과 나와의 이야기, 이것에 훨씬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소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싼 차를 샀어요. 뭐 예를 들어 1억짜리 차를 샀어. 그럼 뭐 우리 저 세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나 1억짜리 차가 있어. 끝. 뭐 구두저도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내가 그걸 사서 뭐 계란나랑 어떤 내가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 MZ세대는 그거를 내가 구입을 하고 그걸 왜 구입을 했으며 그것이 나의 어떤 인생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데 부끄러움이 없고 스스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위의 세대,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그런 걸 얘기를 해. 그냥 능력이 되면 사는 거고 능력이 안 되면 못 사는 거지. 뭐 이런. 그것이 뭐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예. 또 미래보다는 현재를, 가격보다는 취향을 중시하는 성향.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80대가 다 되시는데도 미래를 걱정하셔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생활을 하십니다. 미래를 위해서. 내일 모레 금방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또 그 다음에 설명을 또 드리는데요. 하지만 지금 MZ세대는 현재, 지금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나 나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5시간 일하고 싶지 않아. 워라밸이 더 중요해. 나의 삶. 지금 오늘 지나면 끝인 오늘이야. 현재가 더 중요해. 이런 그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파란색으로 제가 지금 타이핑을 해서 잘 안 보이는데 플렉스 문화와 명품 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볼 때는 MZ세대를 에이 저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소비를 해서 쓰나 라고 쉽게 단정할 수가 있지만 이들은 그만큼 본인에 대한 가치, 소비, 본인에 대한 투자,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 라는 측면에서 명품 소비를 주저하거나 하는 경향이 별로 없어요. 내가 능력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렉스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스웨깅 한다고 하죠. 스웨깅 조금 이렇게 약간 굳이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어깨에 약간 이렇게 그런 거. 제가 이 가방을 올린 이유가 있죠. 제가 짧게 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플렉스, 명품 소비 문화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시간 강사를 할 때 1학년 학생이,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보통 그 교수님들이 들고 다니는 브랜드의 가방을 메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저 깜짝 놀랐죠. 저도 그 시간 강사였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와서 경제적으로 뭐 그 가방 뭐 몇백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그 가방을 살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니 학생이 저한테 수업을 듣는 1학년 학생이 그 가방을 메고 가는 거예요. 너는 학생이 무슨 이렇게 비싼 가방을 메고 다니냐?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아주 그 교수가 물어보는데 저희처럼 어렵거나 뭐 이렇게 송구스러운 자세도 아니고요. 가방을 맨 상태에서 그냥 아주 그냥 평온한 마음의 상태로 알바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희 세대만 해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노나라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알바를 안 했습니다. 정말 생활비가 없거나 학교 등록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수업료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알바를 거의 안 한 거로 전 기억을 해요. 저희 문화는 그렇습니다. 알바를 부모님들이 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힘들게 최저시급보다 그때 당시만 해도 최저시급 다 쳐주지 않았어요. 최저시급보다 못한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몇 달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이 가방을 샀던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이거 구입한 나의 인생 가방이야 라는 기념, 그 어떤 신념, 기분, 의지 뭐 이런 거죠. 그러고 저는 사실 문화적으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업에 들어오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신입생 학생들의 가방을 보니까 여학생들은 상당수가 소위 말해서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고 다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전혀 그걸 보지 않았거든요. 볼 수 있었고 남학생들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소위 말하는 약간 고급진 브랜드, 명품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봤을 때 학생이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러한 물건들을 소비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과 학교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 세대 간의 갭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사달라고 해도 잘못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사주는 거고. 저희는 문화적으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고 못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 MZ세대는 그 친구들이 MZ세대죠. 대부분. 그러한 확실한 본인의 그 인생에 대한 철학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들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있던 제가 다시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그러한 그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그 MZ세대를 이해할 수 있었던 약간의 그런 에피소드죠. 그에 반해서 우리 해방둥이 세대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45년생 그중 8월 15일생은 일제의 착취가 극에 달한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잉태된 세대. 네. 저희 어머님이세요. 저희 어머님이세요. 예.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인 55년생의 절반 정도가 해당되는 고 제너레이션을 해방둥이 세대라고 합니다. 이분들 인생의 굴곡, 제가 자료 정리하면서 이거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의 인생의 굴곡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살 때 한국전쟁이 있었고요. 굶주림의 고통을 아는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굶주림의 고통. 저는 굶주림의 고통 모릅니다. 여러분 배고픈 거랑 굶주림은 달라요. 예. 배고픈 거는 그냥 배고픈 거예요. 시장한 거. 근데 굶주림은 이건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정도가 더 심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나누시는 식사 때 특히 나누시는 대화를 들어보면 그 굶주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예상만 할 뿐입니다. 중고생 시절에는 4.19 혁명이 있었고요. 5.16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5년에는 베트남전 파병이 있었고요. 저희 아버님도 파병을 다녀오신 분이셔서 저희 부모님 세대에 딱 이렇게 딱 걸려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전쟁과 피난과 쿠데타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쟁과 피난과 쿠데타. 저는 하나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한일 수교 협상에 반대한 세대이기도 하고요. 국가관이 나름 투철했고 의식이 있었던 세대고 최루탄과 함께 대학 생활을 했고 민주화 세대의 맏형 세대. 그러니까 그 해방둥이 세대부터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MZ세대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네. 개인 위주였다면 여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개인이 역량이 부족하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온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관, 정치관, 개인 인생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방둥이 세대 30대를 볼까요? 30대 112 쿠데타가 있었고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풍요로움 맛본 첫 세대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중년 때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때를 상상 저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풍요로웠죠. 이전에 없었던 굶주림이라는 건 없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죠. 50대 외환위기가 곧바로 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 IMF 저희 가정 역시 저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렸죠. 노후에 대비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대로 이 중년의 풍요로움이 유지됐으면 노후에 조금 뭔가를 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간에 IMF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있었죠.
환갑을 맞아서 급속한 고령화에 휘말려서 중년의 역할을 계속해야 할 어정쩡한 위치. 고령화 되었는데도요. 이제 그러니까 60이 넘고 65세가 됐는데도 사회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흐름에 따라서 여전히 중년의 역할을 해. 그러니까 아까 봤던 앞선 슬라이드와 지금 슬라이드를 제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예전에 황정민 씨가 주연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저는 쉽게 떠올랐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관통을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금 살만하면 뭐가 있었고 또 살만하면 뭐가 있었고 살만하면 뭐가 있었고 이번엔 마지막이겠지 했는데 IMF가 또 있었고 또 IMF를 겨우 극복하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돼버려서 노인들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근대사를 그대로 관통하면서 그 어려운 풍파를 온몸으로 극복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하실 텐데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아주 예외가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화를 무조건 다 시키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지금 해방둥이 세대는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거, 물질적으로 여유 있게 산다는 거는 아예 인생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경제적으로 제 주위에 봐도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셨는데도 굉장히 소비하는 걸 보면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제가 아주 완화해서 하는 표현으로 알뜰살뜰하게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분들이 돈이 많고 뭐 부자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어려웠던 시절을 얼마나 이 진폭이 큽니까, 여러분? 무슨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전쟁, 뭐 피난, 뭐 IMF 또 뭐 이런 쿠데타, 뭐 민주화 운동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겪다 보니까 항상 미래에 대비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하는 부분에 머리가 온 신경이 다 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께 뭐 운동화 조금 이렇게 지저분해졌다고 조금 떨어졌다고 버리고 새로 사서 신으시라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은 뭘 버리질 않으세요. 그나마 저희 어머니는 좀 버리려고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안 버리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몰래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른 기억력은 나쁘신데 그런 건 또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절약을 하시는 세대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관도 매우 다른데요. 제가 타이틀을 밥과 커피라고 정했습니다. 밥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지만 커피는 마시지 않아도 죽진 않습니다. 우리 해방둥이 세대에게는 정치는 생명과 같은 거였습니다. 밥이었습니다. 밥을 해결해주는 것이 정치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MZ세대에게는 정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커피 정도입니다. 있으면 좋죠. 맛있는 커피 마시면 향 좋고 식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인 섭취하니까 내 삶을 좀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내 삶을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그게 정치예요. 완전히 달라요. 생존을 위한 것과 나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가벼운 파티와 마을 잔치의 차이가 되겠죠. 마을 잔치 저희 부모님 말씀 들어보면 옛날에는 고기를 1년에 한두 번씩 먹었다. 생일 때, 명절 때, 혹은 잔치 때. 하지만 커피는 그렇지 않죠. 그냥 가벼운 파티 정도. 예, 칵테일 파티. 칵테일 파티 하니까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군요. 그 자신 없어 하던 표정. 예. 또 노인 세대에게 정치는 생존력과 직결된 필수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필수적 존재. 밥, 필수적이죠. 하지만 우리 MZ세대의 정치는 기호에 따라서 고르는 선택적 존재입니다. 커피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양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자, 그걸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 MZ세대 때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기를 말할 수 있고요. 우리 해방둥이 세대 때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스타일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이 두 분들의 먼저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당히 권위주의적이셨고 나중에는 독재까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비록 해방 후에 어지러웠던 대한민국을 정리를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대한민국을 기본이 될 수 있는 굶주림을 기아를 면케해준 경제적인 토대를 닦은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던 분들이기도 하죠.
또 후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는 보다 더 탈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취하셨고 인권을 상당히 보호하는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셨던 분들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예. 뭐 이승만 대통령 보세요. 1, 2, 3대 대통령이고 4.19 의거 아시죠, 여러분? 너무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한 거 했던 우리 학생들 운동이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사임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 뭐 부정선거가 있었고, 뭐 이때 별 이상한 뭐 4.45입이라든지 별 희한한 정치적인 용어들이 막 생겨났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유신, 뭐 월남 파병이라든지 한일회담, 새마을운동 뭐 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은 유신헌법에 의한 부마민주항쟁으로 유명을 결국 그 끝에 결과로 비극적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은 상당히 좀 비슷하면 다르면서도 비슷한 그러한 궤를 같이 하는 뭐 그런 통치 기간을 보냈고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뭐 어쨌든 평양 방문을 역사적으로 이루어내셨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든지 인권을 향상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참여정부라든지 남북 정상회담을 이끄셨던 보다 더 탈권위주의적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MZ세대와 해방동의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들은 뭐가 있을까? 이데올로기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 해방동의 세대는 관료주의에 훨씬 더 익숙한 세대인 거예요. 명확한 조직적인 관계, 효율성, 통일성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편해요. 하나로 딱 통일, 효율적, 배고프지 않음, 실수 없음, 답이 충분히 예측이 됨. 그러나 개인은 없어요. 거기는 전체적인 관료주의제, 시스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러분들 정의하기도 참 힘든데요. 자율성이 강조되고요. 창조성, 다양한 해석 뭐 그런 것들이 강조되는 이념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좀 아시겠죠? 관료주의제, 관료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예. 그래서 텍스트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 것들, 자유로운 것들, 창의에 맡기는 것들, 그쪽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상대적으로 관료주의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스테마이즈돼 있고 체계화돼 있고 효율적인 진행을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또 그렇다 보니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유교 사상과 프래그머티즘과도 맞닿아 있긴 합니다. 사실 오늘 저 유교와 프래그머티즘까지 좀 해볼까 했는데 노나라의 우리가 좀 예정된 시간상 저희까지는 제가 하지 않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유교와 프래그머티즘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또 젊은 세대와 우리 어르신 세대에 대한 비교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를 중심으로. 그래서 지난 집회, 일주일 전에 집회에서 봤듯이 그렇게 우리가 노소를 불문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본인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뜻이 서면, 하지만 그 뜻이 서는 데까지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만나는 그러한 교집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또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자 간에 학습을 많이 하고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한 학습, 우리 문화의 차이에 대한 학습, 우리 정치 사안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많이 하고 또 토론을 많이 하고 서로 다른 점에 대한 틀린 점이 아닙니다. 너 나랑 다르니까 당신은 나랑 다르니까 나는 당신에게 손가락질할까 이게 아니고요. 당신의 생각은 나와 다르구나. 내 생각도 당신과 같지는 않다. 우리 그 다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을 서로 중화를 시켜서 또 다른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그 공유하는 가치로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뭐 그러한 아주 치열한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학습하고 토론한 결과를 갖고 집회에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실천적인 노력,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강화된다면 세대 간의, 정치적으로 굉장히 간극이 멀어져 있는 이 세대 간의 차이도 아주 줄일 수 없어도요,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회 가서 목격했던 사회적 현상이 그랬고요. 그걸 토대로 제가 뭐 큰 분석은 아니지만 조금 분석을 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 더 탐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과 노나라를 꼭 지켜봐 주시는,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이러한 제너레이션 갭,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정의들을 갖고 있는 뚜렷이 다른 집단인지 이해해 주시고, 또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간단한 단순한 절차인데 저런 것들을 잘 지켜냄으로써 서로 이해를 잘 할 수 있고 앞으로 같이 어깨동무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노나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